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F-21의 날카로운 집 개발을 개선했습니다. 2. 단 10초 만에 목표물을 죽여라. 3. 유럽 붕대 조짐.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KF-21 보라매의 날카로운 발톱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부터 시작해 국산 초음속 공대함 순항 미사일은 놀라운 수준의 성능을 증명해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2월 12일 방위사업청이 국산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체계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오늘은 KF-21의 핵심 무장, 국산 공대지 미사일에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피땀 어린 노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함 초음속 순항 미사일의 딜1 KF-21의 세 번째 무장은 바로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일명 한국형 타우러스입니다. 대한민국이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첫 공중발사 유도탄에 타우러스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단순히 외관이 캡350 타우러스와 비슷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과 범유럽 군수업체 엠비더, 드독일이 개발한 캡350은 서로 상당히 깊은 인연이 있는데요. 독일과 엠비더는 일찍부터 대한민국의 공중발사 유도폭탄 기술이 이미 완숙의 경지에 다다랐음을 포착하고 함께 캡350K, 일명 타우러스 1을 개발하자고 요청해 왔습니다. 게다가 KF-21은 물론 FA-50에까지 탑재할 수 있도록 소형화하는 것을 제안했는데요. 심지어는 한국 내에서 생산하며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될 것이라고 적극적인 구애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정도의 기술력이 있으면 굳이 공동 개발에 나설 필요가 없죠. 한국은 독자 개발을 선택했고 그렇게 한국형 타우러스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형 타우러스 개발 또한 극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성능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최소 사거리는 캡350과 동일한 500km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대전 상공에서 출격한 KF-21이 그 즉시 평양을 향해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캡350은 유도 미사일 중에서도 극한의 정확도를 자랑하는데요. 캡350의 셉은 약 3m로 전투기에서 가장 위협적인 대공 방어 체계 탐지 범위 밖에서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캡350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사일 중 하나로 만들어 준 것은 500km의 사거리도 3m 수준의 명중률도 아닌 바로 독특한 발사 방식 때문인데요. 1500m 상공에서 발사된 타우러스 미사일은 30m 수준까지 하강하며 적어도 비행을 유지하고 목표물 근처에서 다시 3000m 높이까지 급상승합니다. 이런 발사 방식이 사용되는 이유는 적어도 비행으로 대공 레이더를 회피하고 이후 3000m 상공에서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 파괴력을 극대화하기 위함인데요. 한국형 타우러스에도 똑같이 적용될 이 발사 방식은 캡350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벙커버스터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캡350은 6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 관통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항상 아쉬움으로만 남았던 세계 최고 수준의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대한민국의 손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방사청은 한국형 타우러스를 2028년까지 1900여 원을 투자해 체계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캡350의 개발 기간도 7년이 걸렸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오죽하면 일각에서 고작 5년이 말이 되냐는 식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서 이조차도 아주 여유롭게 책정한 시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한민국의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기술은 이미 실증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실제로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2019년부터 2021년 말까지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탐색 개발이 진행되며 이미 기술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이제 대한민국에는 국내 항공기 안전 장착과 분리 기술만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즉 결코 맨 땅의 헤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 정도의 속도면 KF-21 블럭1의 실전 배치가 시작될 2026년에 한국형 타우러스의 개발 완료도 노려볼 만한데요. 이쯤이면 미국이 갑질을 부리면서까지 한국을 견제하려는 이유가 조금은 납득이 갑니다. 후발주자라는 특징을 고려한다 해도 대한민국 기술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인데요. 특히 미사일 분야에서는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라는 족쇄가 풀린 대한민국의 진정한 모습을
두 눈으로 본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견제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 과정이 절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례로 KF-21에는 공대공 미사일 2종, 공대지 폭탄 10종, 공대지 미사일 1종 또는 공대함 미사일 1종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그러나 전투기는 단순히 미사일과 폭탄을 매달기만 한다고 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투기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수많은 컴퓨터의 집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적게는 수만 개에서 많게는 수십만 개에 달하는 컴퓨터 부품과 센서가 서로 유기적으로 톱니바퀴처럼 작동해야 하는 만큼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에러를 실시간으로 잡아줄 통합관리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투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특급 군사기 밀로 취급되는 만큼 어떤 나라도 타국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무기체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에서 IT 강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해외에 의존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KF-21의 경우 13종의 무장을 개발한 국가가 전부 제각각인 탓에 기술적 난이도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를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윈도우라는 전세계 범용 운영체제에 맞춰 부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CPU나 그래픽카드, 코어와 같은 부품에 맞춰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미사일에 맞는 사격 통제 장치와 발사 시스템, 소프트웨어까지 전반적인 시스템을 통째로 변경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에러를 잡아내고 실시간으로 고치는 건 말 그대로 사람과 시간을 갈아 넣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홀히 할 수도 없는데요. 그나마 지상 무기 체계는 물리적인 방법으로라도 포탄을 발사할 수 있지만 전투기는 공중에서 소프트웨어가 먹동이 되면 최악의 경우 그대로 공중 표적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결국 대한민국은 해냈습니다. 그것도 국내 방산업체가 개발한 통합관리 소프트웨어로 수만 개에 달하는 모든 부품의 에러를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쉽게 말해 KF-21이라는 전투기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만능 윤활유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전투기에서부터 무장까지의 외부 체계뿐만 아니라 두뇌와 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부의 소프트웨어에서도 완전한 기술 자립에 성공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기술적 난이도도 난이도였지만 국내의 반대 의견과도 싸워야 했는데요. 심지어 아무리 절차를 간편화시켰다고 하더라도 전체 개발에 들어가는 예산과 시간을 생각해보면 차라리 전투기와 무장을 세트로 수입해버리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을 수밖에 없지 않냐는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산에 의존하는 형태는 단기적으로는 가성비가 좋게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는 경쟁적 분배 감축으로 무기체계 개발 관련 인프라가 박살난 유럽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자주 국방을 포기하는 그 순간 자국 개발 의지 자체를 스스로 꺾어버리는 것은 물론 정치, 경제적으로도 영원히 외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그 반대급부의 증명을 대한민국이 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군사기술력이 점점 높아질수록 주변국들의 견제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내 방위산업계는 앞으로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텐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대한민국의 군사력에 흠집을 내기에 바쁩니다. 마치 일종의 심리전이 아닐까 싶은 의심마저 들 지경인데요. 일례로 대한민국 군사력의 실상이라며 일부 후방부대에서 운용 중인 노후 장비에 대한 비난이 심합니다. 그리고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이 비난 중 일부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M418 패튼 전차는 M418A3K, M418A5K 등 우리 군의 기술력을 통해 상당한 개량을 거쳤지만 워낙 연식이 오래되고 구식 개념의 무기체계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데요. 패튼의 스펙상 최고 속도는 50km 내외지만 일부 구형 패튼의 경우 평지에서조차 이 절반에도 속도가 미치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국내 모 언론사에서 패튼이 언덕조차 제대로 넘어가지 못하는 고물 전차라며 고발성 기사를 작성하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런 패튼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 중인 패튼의 대부분은 전방의 기갑부대가 아니라 후방봉원 보병사단 등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즉 유사시 치안 유지와 지역 방위 임무를 담당한다는 건데요. 또한 동원 보병사단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패튼은 전차전이 아니라
대보병전을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패튼이 아무리 구닥다리라 하더라도 105mm 주포를 탑재한 전차는 적 보병의 저승사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실을 무시하고 단순히 패튼이 오래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 군의 기갑 전력이 허상이라고 비난하는 건 지나치게 악의적인데요. 심지어 이들은 대한민국의 수적 주력인 K2 전차까지도 패튼과 싸잡아 욕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이유도 있는데요. K1도 벌써 30년이 훨씬 넘은 노후 전차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K1은 1984년 개발 완료 이후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치돼 있었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념하여 88전차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52구경장 105mm 킬로미터 68의 1 강선포를 탑재한 9.6m의 전장의 전폭 3.6m, 전고 2.2m에 달하는 K1은 패튼과 비교할 수 없는 본격적인 현대식 전차였는데요. 게다가 무려 1200마력급 디젤 엔진을 장착해서 최고 시속 65km까지 주파가 가능했고 험난한 지형에서도 무리 없이 40km까지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K1의 노후화 문제도 심각해졌는데요. 특히 K1은 설계 개념 자체가 반칙과 회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동성은 빠르지 몰라도 전면 방어력은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고를 극단적으로 낮춰서 3세대 전차 중 가장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추가 부품 장착이나 개량이 극히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500대에 가까운 K1을 보유한 우리 군의 기갑 전력이 허상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건데요. 약 2200대의 전차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군의 전력 상황을 감안하면 얼핏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최강이라 자랑하던 기갑 전력은 정말 종의 호랑이나 마찬가지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화력, 최일선을 책임지는 K1 전차의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K1 때문에 우리 군의 전투 수행 능력이 형편없다는 건 그야말로 선전선동에 불과한 망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K1은 우리 군의 기갑 전력 중 무려 70%를 차지하는 분명한 수적 주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민국 특유의 뛰어난 기술력이 접목된다면 노후화를 가만두고 볼 리가 없는데요. K1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어이없는 주장과 달리 이미 대부분의 물량이 현대화 개량을 끝낸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선 12년을 주기로 대규모 창정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기점으로 기갑 장비는 엔진 재생부터 시작해 모든 부품을 정비하고 그간의 개량 사항을 포함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당장 1997년 개량형민 K1A1만 보더라도 기존 K1 전차와 비교해서 확실한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화력입니다. 1990년대 초부판이 전장 9.5m, 전폭 3.4m, 전고 2.1m에 125mm 2A46 활강포를 탑재한 T72 전차를 실전 배치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군에는 콘택트 반응 장갑을 탑재한 T72A, T72B를 파괴할 대전차기가 전무했습니다. 심지어 K1의 주력 포탄인 K270 105mm 날탄의 370mm 관통력으로도 대응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625 전쟁에 얽힌 대한민국의 전차에 대한 한을 생각하면 악몽이나 다름없는 전망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적어도 동부권, 즉 소린 중북권 상동의 주력 전차의 화력에서만큼은 절대 밀려선 안 된다는 일념으로 탄생한 게 바로 K1A1입니다. 일례로 K1A1의 가장 큰 변화는 킬로미터 68의 2 105mm 52구경장 강선포를 킬로미터 256 120mm 활강포로 교체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2500m였던 사거리가 3500m까지 증가한 것은 물론 K76 날탄을 발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K75는 2km 기준 무려 650mm의 전차 장갑을 관통하면서 획기적인 화력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K1A1과 K75의 조합은 현재 북한의 주력 전차 중 하나인 성군호의 580mm급 포탑 전면 장갑은 물론 중국의 주력 전차인 96식 전차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현존하는 주변국들의 모든 전투 차량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위력인데요. 정리하자면 다른 나라에서 최신형 전차로 굴릴 정도의 화력을 한국은 이미 90년대부터 보유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K2 득표라는 세기의 걸작까지 개발을 했으니 전 세계가 한국의 기갑 전력에 혀를 내두르는 건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K1A1에 아무런 단점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105mm 활강포를 기준으로 삼은 K2 차체에 120mm 활강포를 탑재하는 업건 개량은 단순히 포탄만 바꾼다고 끝날 일이 아닌데요. 이로 인해 K1A1은 포탄 발사 시 반동을 제어해주는 주트 복좌기의 무게를 증가했고 현수 장치 등을 개량하면서 전체 중량이 크게 증가했고 기존의 장점이던 기동력의 최대 속도 시속 60km 수준으로 다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 포탄 무게가 증가하면서 탄약 저장량이 감소했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단점들마저도 최신형 사격 통제 장치와 조준경 업그레이드를 통한 명중률 향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빠른 속도로 포탄을 쏘면서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발필중의 성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1A1이 이미 다른 나라의 최신의 주력 전차급의 성능을 보유하게 되었지만 또 다른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한 건데요. 바로 K2 흑표 전차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최정상급인 K2와 유기적인 합동 운용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오히려 K1A1의 성능이 부족하게 되어버린 건데요. 그 결과 우리 군은 다시 한번 성능 개량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K1A2입니다. K1A2 전차의 주요 개량점은 K1A19 노후화된 전자장비를 K2 흑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는데요. 가장 먼저 디지털 전장관리 체계가 적용되면서 K2는 물론 K21 보병전 투장갑차 등과도 협동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작전에 참여하는 모든 제대가 실시간에 전장 상황을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디지털 장비가 장착되면서 전투 차량 간 통합 운용이 가능해졌고 특히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마군 전차에 대한 5인 사격 방지 기능이 추가되어 전차의 운용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마디로 K1A1에서 화력을 향상하고 K1A2에서 전천후 능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적 주력 K2 전차가 위험합니다. 1984년 개발 완료, 1987년 실전 배치를 끝낸 만큼 초기 양선분에 심각한 노후화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그렇다고 K1의 후기 개량형인 K1A2로 초기 양선분을 전부 개수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K1A2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우리 군의 고질적인 문제점, 예산 부족입니다. 그도 그럴 게 K1과 K1A2는 완전히 다른 전차라고 물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서방 무기 체계 표준으로 구분하면 K1은 3세대, K1A2는 3.5세대에 해당하는데요. K1A2에 이르러서는 K2 흑표 수준으로 화력, 내부 전자 장비 등이 업그레이드된 덕입니다. 이 정도면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창끝 전력으로 손색이 없는데요. 하지만 좋은 장비에는 그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약 484대의 K1A1, K1A2를 확보했지만 예산상 모든 K2를 개량하는 건 무리였습니다. 명분도 문제였는데요. 사실상 484대의 K1A1A2에 262대의 K2 흑표만 더해도 한국은 이미 미국, 러시아를 제외한 세계 최대 3.5세대 전차 보유국 중 하나입니다. 물론 중국이 숨기고 있는 실제 3.5세대 전차 보유량이나 인도의 T-90S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수는 있으나 어찌되었건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많은 양의 3.5세대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1000대에 달하는 K1까지 K1A2로 업그레이드하는 건 무리가 있었는데요. 한정적인 예산에서 기갑 장비 개량에만 모든 예산을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군은 K1A1 단계를 건너뛰고 K1A2의 전자 장비를 그대로 K1에 이식하게 되었는데요. 당장의 화력은 K1A2, K2 흑표보다는 떨어져도 동시에 같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장비를 현대화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바로 K2의 성능 개량형 전차 K1E1입니다. 그러니까 K1E1은 일종의 땜빵이었던 건데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결과였습니다. 막상 K1E1을 만들고 나니 상상도 못했던 곳에서 의외의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건데요. 많은 분이 K 전차의 계보에 대해 헷갈려들 하실 겁니다. 아마 한국 무기체계 중 가장 족보가 복잡한 무기체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K1A1은 K의 기존 단점을 보완하고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새롭게 탈바꿈한 전차입니다. 그리고 K1A2는 여기서 내부 전자 장비를 현대화하면서 내실을 다졌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K1A2는 K2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K1A1은 노후한 K2를 창정비를 통해 신품급 장비로 고치고 동시에 K1A2의 전자 장비를 대거 탑재한 성능 개량 타입입니다. 즉 겉껍데기는 크게 바뀐 게 없어 보여도 알맹이는 전혀 다른 전차인 셈입니다. 보다 알기 쉽게 자동차의 비유를 들면 K1A2가 풀체인지라면 K1A1은 페이스리프트쯤인데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는 K1A1은 105mm 주포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지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고작 105mm로 북한이나 중국의 전차를 상대하는 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K1A1이 120mm로 업권을 선택한 걸 감안하면 충분히 생길 만한 의문인데요. 그러나 K1A1이 105mm 주포를 선택한 데엔 이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더 이상 관통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포탄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105mm 주포로도 충분한 관통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105mm 주력 포탄 중 K274 날탄의 경우 무려 470mm의 전차 장갑까지 관통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개량형민 K274N에 이르러서는 545mm까지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DX 코리아 2022에서는 우리 군에서 기존 대비 관통력이 15% 이상 향상된 신형 105mm 날탄을 연구 중이라는 사실이 공개되었는데요. 그렇다면 105mm 주포로 620mm 장갑까지 관통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는 현존하는 대부분의 주력 전차와 비교해도 꼴리지 않는 화력입니다. 복잡하게까지 느껴지는 개량과 꾸준한 관련 장비 개선을 통해 구식 장비도 현대 장비 못지않게 개량해낸 건데요. 단적으로 한국의 K1과 사정이 굉장히 흡사한 일본의 90식 전차만 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90식은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1990년에 실전 배치가 시작되었지만 지난 30년이 넘도록 단 한 발의 된 개량도 없었습니다. 가장 표면적인 지표인 화력면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말 수 있는데요. 90식은 JM33 날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날탄이 독일제 DM33A2를 그대로 라이선스 생산한 포탄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뿐만 아니라 JM21A1 대전 차고 폭탄 또한 DM21A2를 그대로 라이선스 생산 중인데요. 그렇다 보니 120mm 44구 경장 주포를 탑재하고 있음에도 90식 전차는 기껏해야 470, 520mm가 관통 한계점입니다. 최초 개발 단계에서는 K1보다 우수한 화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새로운 포탄 개발도 전차 개량도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만 몇 세대나 뒤처져 버린 건데요. 게다가 90식은 일본 육상자위대의 주력 전차로 총 617대 중 절반이 넘는 341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주력 전차 노후화 문제로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을 텐데요. 반면 한국은 2014년부터 진행된 K1A1 개량 사업을 2026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말하면 이제 3년 뒤면 1000대의 K1이 전부 K1A1의 개량을 완료한다는 건데요. 우리 군에서만 도합 1800여 대에 달하는 3.5세대 전차를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1A1 개량 사업이 2026년에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또한 번 창정비 주기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이를 기점으로 K1A2와 K1A3의 개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4년부터 초기 K1A1 시작으로 K1A2 개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K1A2의 가장 큰 변화는 생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K1A2에서는 RWS 원격 무장 운용 체계와 함께 항상 약점으로 지목되었던 MBC 양압 장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인성을 크게 개선한 신형 포수조 중경과 APU가 장착될 예정인데요. APU는 보조 동력 장치로 APU가 장착될 경우 양압 장치를 사용하거나 포격을 가하기 위해 계속 시동을 켜둘 필요가 없어 전차 매복과 같은 작전 임무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특히 K1 특유의 작은 차체의 105mm의 주포는 시가전에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갈수록 보병의 역할과 시가전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현대전인 만큼 이는 상당히 중요한 전력 강화인데요. 이와 반대로 K1A3에는 K1A2에 적용될 개량 사항과 함께 3세대 복합 장갑으로 방어력을 더욱 끌어올리고
360도 외부 감시 체계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시가전은 K1E2에 담당하게 하고 K1A3는 K2와 함께 본격적인 전차전을 준비하는 모양새인데요. 이쯤 되면 중국의 최신형 3.5세대 전차인 99A식이나 일본의 10식 전차와 비교해도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제 왜 K 계열 전차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비방이 들려오는지 일 것 같은데요. 아직도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지상 전력이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올랐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차와 자주포에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말해도 절대 과장이 아닌데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력이 뛰어난 것은 맞지만 결코 불가능한 수준은 아닌데요. 대한민국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먼 미래로 나아가길 바랍니다.